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저하고 뭐 통할 일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노안으로 지금 돌아가셨다는,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관련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차원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갔잖아요. 이제 이거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찾아가가지고 부친의 임종을 맞았다라고 하고요. 원래 좀 위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실에서 밝혔고, 조화와 조문은 사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역대 그 대통령의 부모상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네. 앞서서 이제 처음 있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그 재임 중에 있었던 모친상이 2019년 10월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장으로 치렀었거든요. 그리고 조화 조문 사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변인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바로 이건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18일에 이제 출국할 예정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따로 아직 그 대통령실의 설명은 없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은 됩니다. 네, 발행까지 한다면은 3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미국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전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니까 당연히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윤기중 교수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고요. 네. 그 통계학 분야하고 경제학 분야에서 꽤 그 업적을 남긴 교수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러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입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또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 관련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재출마 설이 상당히 파다한데 김태우 전 구청장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시간에서 국민의힘이 무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렇게 봤는데 뒤집히게 될까요? 아니요, 글쎄요. 이런 기류는 크게 뒤집혔다라고 보이진 않는데, 근데 다만 기류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체크를 해봤을 때는 무공천 기류가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부에서 형을 확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국민의힘의 전 구청장 때문에 다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다 보니까 후보를 다시 내는 게 좀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좀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각종 좀 여론조사 같은 것 내부적으로 돌려보면은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보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다 종합돼가지고 무공천 기류가 강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민주당 내지는 이제 야권을 공격을 할 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하고 오거돈 전 시장 건이 있었잖아요. 2021년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공천을 하지 않도록 당원 당규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후보를 내놓잖아요. 그때 이걸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 자리 하나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의 뭐 공격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모 최고위원 한 명이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아직 신중론이 주류다. 그리고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당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쪽으로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뭐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무공천 그 의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화됐다.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사면복권 될 거라는 건 예측은 됐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잖아요. 출마를 하겠다는. 맞아요. 사면복권이 되자마자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본인을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복권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에 형이 나왔던 것이 사실 이제 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반박한 걸로 읽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청와대 감찰반에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폭로를 한 것 때문에 기소도 되고 결국 형 집행도 확정을 받은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공익 신고였다라는 점을 부각을 좀 한 거고요. 본인은 제보해야 될 내용을 내부 고발자로서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게 해석까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라는 점 좀 부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무마하려고 한 주체는 그때 민정수석실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로 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그 실형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폭로를 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유죄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폭로는 정당한 거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죄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으로 다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이죠. 네, 본인의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당선 가능하냐 이 부분을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가깝게는 10월 11일에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제 강서구청장을 했었고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강서을에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진성준 의원한테 패했어요. 그러니까 강서을 지역구가 원래는 이제 토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궐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총선에 나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근본적인 이유로 여권에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뭐 여기저기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국 전 장관권을 부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부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그 소위 검찰 개혁하고 이렇게 좀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뭐 한동훈 장관이라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면에 있었던 게 조국 전 장관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런 조국 대전의 한 측면을 여전히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여권 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명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사면복권이다.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우의 사면에는 조국 전 장관이 연관돼 있다. 안 그래도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와 이런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네, 이 내용을 또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보면 네. 아까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기 입장문에서 공익신고자라는 점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딱 반박합니다. 조국 전 장관 글에는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법원이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건 요런 것들은 넣지 않았고 다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로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부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한다 이러면서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구도를 좀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조금 있었죠. 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 건뿐이 아니고 정진석 의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명예훼손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노사모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논평이 대변인 논평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사법부하고 좀 대립구도가 되는 걸 부각시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대법원 선고 3개월 만에 사면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밀어줬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한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와 이제 용산의 생각인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출마냐 출마가 아니냐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전제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사면 복권이 아까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용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구청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라면은 용산의 뜻대로 당연히 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당내에서 이제 오늘도 뭐 지도부 인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복권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꼭 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견은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무리해 보일 수도 있는 사면을 서둘러서 했을까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네. 크리스마스 특사나 아니면은 뭐 내년에도 연초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명절 때 특사를 한다든지 시기를 좀 조절했을 수도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실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유죄인 상태로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권을 부각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고 여권에서 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당과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통령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당의 기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용산에서 뚜렷한 뜻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강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는 김태우 전 구청장 쪽에 상당히 좀 주목하는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외에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이번 사면에 담겨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은 좀 배제가 됐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경제인 사면이 많이 됐어요. 12명이 됐고 그리고 총수급들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많이 사면이 됐는데 근데 재계에서 요청했던 사람들 중에 삼성그룹의 최지성 전 부회장하고 장충기 전 사장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하는 거는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은 뭐 검토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대상자들은 포함을 안 시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재판이 결론이 안 난 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물론 사면 복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추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번 사면으로 좀 한정해서 본다라면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그 관계자들은 제외가 됐다. 왜냐하면 또 박근혜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다라는 거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은 좀 넓게 본다라면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는 거는 일종의 좀 자기 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 더 넓게 보면 친박계는 좀 빠졌고 이번에 친이계는 또 들어갔거든요. 네, 친박 쪽에서 상당히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많은 구성원들이 또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좀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의 주축도 좀 MB계가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동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MB 청와대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당에도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대부분 비박계로도 볼 수가 있고
좁혀 보면은 친이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그 정부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친이가 친박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아남고 사면 때도 더 대우를 받는 그런 그림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좀 어떤 반응이 뭐 나온 게 있을까요? 또 나올까요? 아니요, 반응 아직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아직은 좀 단정해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면이 또 이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그 관련된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안 끝난 상태라서 요거 같은 거 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면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여기 반발을 해가지고 왜 안 해주느냐라는 식으로 왜 화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낸다라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굳이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박계를 굳이 앞으로 이 이상 더 배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선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경환 전 부총리 또 우병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이와 친박의 관계도 좀 봐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수도권으로 가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멘토라고 자처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의 경우에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자처하진 않고 요즘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라고 하나요? 네, 멘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수도권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뭐 표달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엄살일까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늘 일부 지역 강남 3구나 뭐 특정 지역 빼고는 다 험지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서울 안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건 맞는데, 그럼 결국에는 기준을 지난번보다 어렵냐 아니면 좀 평소보다 어렵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수도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견해는 이제 속내로도 좀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선거 자체를 내년 총선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권이나 야권이나 뭐 예측들을 막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길 거다,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드냐면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공천이 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공천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좀 나눠먹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비명계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당권이 좀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 자체가 혁신적으로 못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아주 뭐 절대적인 리더십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굉장히 그 뭐 획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일관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이 개별 후보로 이길 사람이 마땅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딱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공천에서 좀 유리하게 전략을 쓸 수 있는 몸 상태는 돼 있는데 막상 쓸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현역인 의원들도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또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성격은 또 정권 평가, 심판 성격이 많다는 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야당에서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잖아요. 우리가 통제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경제가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100석, 민주당 180석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예측을 많이 들어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라고 보지, 뭐 국민의힘이 100석이 나오고 민주당이 180석이 나온다. 이거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압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그러면 이 예상대로라면 내년 총선 이후에는 또 상당히 어려워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현재 이
당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측 자체가 그렇게 좀 그 일반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예측을 물어보면은 여기가 이길 것 같다, 저희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압승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180대 100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친윤 내지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예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를 좀 주목해라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백석을 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청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비윤계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중도층 내지는 좀 확장의 그 여력이 있는 게 나야. 이런 걸 나를 좀 봐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강경한 목소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 얘기를 보면 이거 아예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이제 자신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게 뭔가 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분위기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 관계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김웅 의원이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랑 막 비교해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쓴 글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당 관계자랑 얘기하는데 저거 거의 탈당 선언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부를 비판할 수가 있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지금 좀 이탈하려는 그림으로 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걸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격의 수위가 너무 강해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요. 근데 다만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쪽에도 이렇게 좀 분위기를 꾸준히 물어보면은 뭐 탈당이나 뭐 신당 창당 이런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 정치권 관련된 뒷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새만금 잼버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한 마무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뭐 똑같은 상황입니까? 혹시라도 좀 다른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정현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전라도 탓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의 네.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정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전북 이야기를 자꾸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하면 난 탈당해 버리겠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그냥 물론 이제 그 대통령과 그 정부 요 기조도 중요한데, 의원들 혹은 이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역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 중에서 그냥 이제 사석에서 듣는 얘기들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서로 여야가 니 탓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권 내에서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같이 때렸는데 우리가 더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더 아플 것 같다. 왜냐하면 여당이다 보니까 똑같이 때리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나오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박순봉 기자의 이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또 극찬이 이어지고 있네요. 칭찬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8805님, 박 기자님 다정한 목소리로 시사를 얘기해 주시니 더욱 귀에 쏙쏙 들립니다. 휴일에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8805님.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